이별 후 단순한 만남이 치명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8세 에밀리 피는 전 남자친구 집에 물건을 돌려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8세 오스틴 린치는 그녀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문 훨씬 전부터 갈등이 쌓여왔던 10대들의 연애대였습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열대 발레리나가 전 남자친구에게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으로 론가일랜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8세 에밀리 핀이 추모받는 가운데 전 남자친구 오스틴 린치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추수감사절 연휴 중 뉴욕 니스콘셋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에밀리는 대학에서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이별 후 소지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사관들에 따르면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17세 소년, 이 성인이 되는 18세 생일을 하루 앞두고 산탄총으로 2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총알로 에밀리가 사망했고 두 번째 총알은 그의 얼굴을 향해 발사돼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가 기소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가족의 한 친구가 입을 열어 이별의 상처가 이번 사건의 동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사진들은 더 복잡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졸업 파티나 휴가 사진 외에도 전 남자친구가 가족 나들이에서 총을 들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가족 분위기가 강인함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18살 론가일랜드 여성, 이름은 에밀리 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그녀는 뉴욕 베이포트 출신의 헌신적인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녀는 세이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써니 오니온타에서 대학 1학년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예술 감독은 뉴스데이 인터뷰에서 그녀가 무용 스튜디오에서 존경받는 리더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활기차고 따뜻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전 남자친구 오스틴 린치는 17세로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해병대에 입대했고 가족은 위스콘신에 거주했습니다. 그곳은 에밀리 고향에서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포스트는 두 사람이 예전의 연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트를 했고 함께 프롬에도 갔으며 심지어 가족 여행도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수감사절쯤에는 그 관계가 최근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전날인 11월 27일 수요일에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에밀리는 대학에서 집에 와 있었고 명절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그녀는 오전 11시경 위스콘신 전 남자친구 집이 마지막 행선지였습니다. 경찰이 밝힌 그녀의 방문 이유는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서퍼 카운티 형사 케빈 바이거는 그레이터 롱아일랜드와 인터뷰에서 그녀가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물건을 돌려주러 갔다고 밝혔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 이야기를 이별에서 살인사건 조사로 바꿉니다. 경찰은 오스틴 린치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산탄총을 사용해 2발을 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총알은 에밀리 핀을 사망하게 했고 두 번째 총알은 오스틴이 자신의 얼굴에 쏘았다고 수사관들은 밝혔습니다. 911 신고는 오스틴의 아버지가 집안에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렇고 에밀리 핀은 구조대 도착 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스틴 린치는 중태였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어 살아남았습니다. 다음날 추수감사절이자 18번째 생일을 그는 병원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슬픔의 물결이 지역사회를 휩쓸었습니다.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에밀리가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리본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린치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서퍼 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실은 그가 이 급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행 당시 단 하루 차이로 17살이었기 때문에 뉴욕주에 연령 상향법이 적용되어 앞으로의 결정에 따라 그가 성인으로 재판을 받을지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가 의학적으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야 공식적으로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가 이 참담한 상실에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해하려는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린치 가족 친구로 알려진 소식통과 인터뷰를 보도했으며 그는 혐의 동기에 대해 놀랍고 개인적인 추측을 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10대 오스틴 린치를 어릴 때부터 알았으며 언론에 그들의 행동이 역겹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명은 사전 계획이나 숨겨진 과거가 아니라 하나의 압도적인 감정으로 향했습니다. 포스트 계정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이번 비극을 10대의 이별, 이 초래한 치명적인 결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관계를 의미 없는 어린 강아지 사랑이라 묘사하며 그 10대가 이별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직설적인 심리평가를 내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두엽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을 처리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일을 처리 못하는 건 세상이 끝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소식통이 피해자 비난 루머를 직접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댓글에서 사람들이 그녀가 그에게 뭔가 했을 거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정은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특정한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계산적인 포식자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압도당한 상심한 젊은 남자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형성되는 동안 온라인에서는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비밀스러운 소스가 아니라 오스틴 린치의 가족 계정에서 비롯된 많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 공개된 흔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희로 앤 크라임은 두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던 시절의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에밀리와 오스틴이 프롬 파티에서 찍은 사진에는 마젠타 드레스를 입고 밝게 웃는 에밀리가 보입니다. 오스틴 어머니 페이스북에는 가족이 아루바에서 휴가 중인 사진이 여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에밀리도 그 단체 사진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는 가족과 깊이 얽혀있는 관계임을 암시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또 다른 사진도 있었는데 이 사진은 비극 이후에 삭제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스크롤하면 그의 아버지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범죄가 일어나기 거의 정확히 3년 전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는 어린 오스틴 린치가 산탄총을 든 모습과 생일을 맞은 아들을 위한 트랩 사격기라는 캡션이 있습니다. 또 오스틴과 아버지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진도 여러 장 있습니다. 한 캡션에는 공개적으로 축하하며 린치 집안의 가족 시간은 곧 헬스장 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1월 30일 일요일까지 뉴욕 웨스트 세이빌 장례식장에는 에밀리의 장례식을 위해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의 요청으로 조문객들은 분홍색 옷을 입었습니다. 한 시대에는 에밀리의 분홍 발레 슈즈가 있었습니다. 세이빌 고등학교 시절 에밀리가 플루트를 들고 있는 포스터와 그녀의 학업 성취 기념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에밀리 가족을 위한 GoFundMe 캠페인이 시작됐으며 에밀리는 만난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묘사됐습니다. 이 캠페인은 48시간 만에 수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세이빌 동문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그녀의 죽음이 한때 희망찬 미래가 있던 자리에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긴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 형사 변호사이자 전직 검사인 체이스 브라운 씨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가 얼굴에 총을 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실패한 살인 후 자살 시도처럼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에게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이런 점들이 앞으로 사건 진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부분은 여러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제 생각에 변호 측에서 가장 강조할 점은 이게 명백한 정상 참작 사유라는 것입니다. 뉴욕주 2급 살인죄는 최대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 형량을 23년, 20년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을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스스로에게 해를 끼쳤다는 점은 정상 참작 요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상의 정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정상 참작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결국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분명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 참작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 입장이든 그 점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 측에서는 강력한 정상 참작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사건이 비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17살이었고 하루 뒤면 18이 될 예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성인과 미성년자의 경계가 딱 24시간 차이로 갈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사건 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느 쪽이든 2급 살인입니다. 뉴욕주에서 형사법원에 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법 조항 중 하나죠. 많은 범죄는 다른 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지만 살인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처럼 2급 살인에서는 하루 이틀 차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더 어렸다면 예를 들어 15이나 14살이었다면 하지만 이 범죄는 남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카운티에서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 승인할 판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형사법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이 젊은 여성을 쏘고 죽였는지에 대한 누가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목숨을 잃게 된 상황에서는 검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사건을 준비할 때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가 총을 겨누고 쏴서 이 젊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검찰 입장에서는 저라면 해야 할 수사 작업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도 휴대전화 기록 같은 걸 살펴보겠죠. 저라면 이 두 사람, 즉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 내역을 살펴볼 겁니다. 피해자가 그의 집에 오기로 한 계획, 이별 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상황을 둘러싼 것들, 소셜미디어도 포함해서요. 두 사람의 휴대전화 모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할 겁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다른 친구에게 얼마나 화났는지 이야기하는지 등 그런 걸 확인해 의도를 파악하려는 거죠. 물론 의도가 반드시 계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과거에 계획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변호인 측에서는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충분한 배경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시 배심원들에게 일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하니까요. 그는 그날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전부터 계획했거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그 부분을 포기하게 될까요? 즉, 그가 총을 쏜 건 맞다. 이제 이 순간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초반에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경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판사에게 유죄 협상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해야겠죠. 법정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어떤 혐의든 유죄를 인정해야 하고 판사로부터 형을 선고받아야 할 겁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선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할 겁니다. 정신건강평가도 받아보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여기서는 변호인으로서 힘든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폭력 같은 사건에서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이혼을 진행 중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죠. 아주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10대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것을 풋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아이들이고 그는 이 순간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법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그게 두 명의 젊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힘든 이별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만약 그들이 40대 이거나 결혼했거나 오랜 관계가 틀어진 경우였다면 다르게 볼 수 있었겠죠. 법원에서는 비록 성인 법원이라고 해도 여전히 18세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나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연결됩니다. 어떤 연구들은 혹은 뭐든지 간에 뇌가 완전히 발달하는 게 20대 초반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고려되는 거죠. 당신은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넘어서 생각하며 의사결정할 수 있나요? 그런 감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래서 그 점도 다시 한번 형량을 줄여야 하는 또 다른 정상 참작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이게 정신적 결함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신미약 등 변호를 뜻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로 봅니다. 결국 선고받는 형량 때문이죠. 그건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 처리와 행동 이해, 결과 인식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나이엔 시야가 매우 좁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일할 때 사건을 이해하고 명확히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두 사람이 프롬에 같이 가고 가족과 휴가도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연애하는 모습을 봤고 아마도 그들은 설령 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일이 흘러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의 의뢰인을 위해 좋은 변론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나요? 그래서 저는 가족과 형제자매, 부모님, 그리고 이 젊은이의 성장 배경을 조사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어린 시절에 영향을 준 일이 있었는지, 트라우마가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진단받은 것이 있는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심지어 학교 기록까지도 확인합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요?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그를 살인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름의 얼굴과 배경을 더해 혐의자를 인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배경, 어린 시절에 있었을지도 모를 트라우마 같은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친구들이나 추천서, 인성증명서를 써줄 수 있는 사람들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남성의 긍정적인 면들도 함께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고 과거에도 봤듯이 사람들은 젊은이의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들은 감정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도 아까 이 얘기 잠깐 했었죠. 하지만 알다시피 그는 이제 성인입니다. 제 말은 이제 18살이 되었으니까요. 그런 주장이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넵. 연구에선 그의 뇌가 아직 다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별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7에서 18로 하루 전과 다음 날이 정말 그렇게 다르냐는 거죠? 아니요, 그건 단순히 임의로 정한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자체로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는 25살이 아니며 20살이나 30살이 겪을 인생 경험도 아직 못 해봤어요. 제 말은 그는 고등학생이었고 집도 떠난 적 없어 보였어요. 그는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기회도 없었죠. 지금까지 내내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제 말은 그는 인생 경험에서 오는 성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에 대해 100%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할 만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 이게 결국에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건 알지만, 그리고 이건 아마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지만, 만약 법정에 탄원해 판사에게 자비를 구하면 뉴욕에서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과정은 법원과 지방검사와 함께 여러 번의 회의 날짜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게 됩니다. 지방검사가 합의제한 의사가 없거나 이걸 판사에게 가져갈지 고민된다면 저는 먼저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료는 정상 참작 사유를 모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치료사나 의사에게 면담받아 그의 정신상태 보고서를 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인성추천서, 전체 배경자료, 그리고 거의 엄청나게 두꺼운 바인더 분량의 정상 참작 자료들을 준비해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님이 저에게 구두로도 원하는 형량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과정이 필요하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죠.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판사님의 손에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판사님이 심리,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선고 공판을 열고 그 다음에 형량이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 거죠. 맞아요. 이 과정에 들어가면 판사님이 형량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최대 25년, 무기징역 최소 15년이므로 그 안에서 형량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을 마치고 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형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호관찰관의 면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탄원서 등 감형 자료를 제출하고 선고일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 예상을 하지 않고 그 과정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유죄를 인정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확실해지는 거죠. 사실상 판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실제로 선고 공판에 참석해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방청객으로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항상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그곳에서는 몇 시간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죄가 무엇이었든 감정적인 증언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결국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죠. 혹은 보석 신문처럼 판사가 누군가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일 수도 있죠. 그리고 판사는 몇 시간 동안의 증언이 끝난 후에도 서류를 30초 정도 훑어보고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순간에 이건 좀 더 일반적으로 묻는 건데요. 그날, 그리고 그 심리가 실제로 선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 사례마다 다르고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날의 심리가 영향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그날 법정에서 판사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제 말은 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과하고 있나요? 피해자에게 민감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죄를 인정하나요?
아니면 이 사람이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스템이 그 위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는 건가요? 나는 항소할 것이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판사 앞에서 반성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판사가 피해자가 겪은 영향에 대해 잘 모른다면 모든 피해자 진술문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고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얼마나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지 때문에 모두에게 듣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피고인이 법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사과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할 것인가요? 그건 재판 상황이지만 간단히 말해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검사들은 누가 이 젊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는지 알아내려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다 알고 있고 이별이 있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밝은 미래가 있었지만 그 인생을 잃었습니다. 검사가 재판을 거치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이 고려되나요? 하지만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찾는 정의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결국엔 그래서 만약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그 가족들 분명히 이 어린 소녀의 부모님은 매일 법정에 나올 겁니다. 그 가족들도 매일 거기 있을 거예요. 재판은 재판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해요. 그래서 사망 사실도 입증해야 하죠. 이 젊은 남성이 의도적이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하며 재판엔 부검 결과나 사진도 제출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다시 겪어야 하죠, 분명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피하면서 유죄 인정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숫자란 가족에게 마무리를 제공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제공하는 형량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을 피하고 가족에게 정말 힘든 과정을 피하게 해주면서도 이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형량을 찾을 수 있다면요. 그게 바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재판은 재판이고 동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동정심을 고려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며 모든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있을 테니 정말 힘든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재판까지 가면 피고인이 시도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과정에서 증거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누가 형량을 결정하게 되나요? 그땐 판사가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유죄 판결 시 앞서 언급한 정상 참작 요인들이 다시 고려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같은 자료를 다시 판사에게 제출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매일 와서 이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그 숫자를 최대한 줄이려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동료 배심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롱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체이스 브라운 형사 변호사이자 전 검사님, 오늘 로우 앤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스틴 린치는 현재 2급 살인 혐의로 구금 중입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서 사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